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거의 0%대로 간다는 전망인데 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걸까요? 이게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혹시 예전 일본의 그 거품 경제 같은 게 오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지점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생산이나 소비, 투자는 줄어드는데 말이죠. 자산 가격만 계속 오르는 이 현상.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경고들이 있어요.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건지, 또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잃어버린 30년? 같은 거, 그런 장기 불황을 피하려면 뭘 해야 할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게 내 경제 생활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실제 경제는 확실히 좀 어렵다는 신호가 많아요. KDI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 0.8%까지 받고 IMF도 1.0% 정도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4월에는 공공행정부터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까지 거의 전산업 생산이 다 같이 줄었다 이런 통계도 있었고요. 네, 맞아요. 실물 지표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산시장 분위기는 완전 딴판이죠. 코스피 지수는 벌써 3,000선 거의 근처까지 갔고 전날 마감이 2,590이었으니까요. 네네. 서울하고 수도권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난달에도 각각 0.38%, 0.10% 올랐다고 하고. 허허. 이 실물 경제랑 자산 시장이 점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걸 두고 악어의 입 같다는 그런 비유도 나오더라고요. 악어입이요? 점점 크게 벌어지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그렇죠.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B2, 그러니까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 네. 그리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 이런 게 늘어나는 걸 보면 이거 혹시 거품 아닌가 이런 우려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털은 약해지는데 덩치만 자꾸 커지는 그런 약간 비만형 경제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네요. 그래서 다들 자연스럽게 1980년대 일본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일본도 부동산, 주식 할 것 없이 투기 열풍이 불었고 저금리까지 더해지면서 거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다가 1990년에 당시 대장성, 지금으로 치면 재무성이죠. 여기서 규제를 딱 시작하니까 주가랑 부동산 가격이 그냥 순식간에 폭락했죠. 순식간에요? 네. 니케이 지수는 반토막이 나고 부동산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말 긴 침체가 시작된 거고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때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그럼 지금 우리가 뭘 가장 좀 조심해야 할까요? 위험 요인이 있다면요. 이게 몇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35조 원대 추경 얘기도 나오고 또 통화 완화 가능성도 계속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돈이 대규모로 풀리고 또 풀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위험 요인이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 네. 거기다가 중동 불안이라던가 이런 외부 변수가 갑자기 터지면 환율이 막 흔들리거나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쑥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유동성이 이미 많은 상태에서 돈을 더 푸는 건 이건 기름을 얹고 불에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기도 하더라고요. 하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도 있잖아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정말 큰 문제죠.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라도 꺾이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부동산 가격 하락 시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결국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 압박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럼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좀 암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 주가가 오른 게 단순히 거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또 기업 투명성 높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인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겠죠. 뭐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지금 필요한 건 어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뭐 현금을 막 나눠주는 이런 방식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네. 특히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자칫 잘못하면 인기 영합주의, 그러니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은 좀 줄이는 그런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부터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뭐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경제 체질 자체를 좀 튼튼하게 바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노력도 물론 필요하고요. 동시에 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이나 산업구조 자체를 좀 개혁해서 경제가 좀 건강하게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 뭐 주가나 부동산 가격 같은 외형 불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그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만 일본 같은 그런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현재 우리 경제는 성장세는 낮은데 자산시장은 뜨거운 약간은 좀 불안정한 그런 조합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여러 정책적인 요인들, 또 외부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자칫 잘못하면 큰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부양책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 그리고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 지표나 정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거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쩌면 필요한 건 정책 변화뿐만이 아니라 투자와 성장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에게 관점 자체를 한번 되돌아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각자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